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치에서 가장 일관되게 반복된 행위는 숙청입니다. 경제 정책이나 외교 노선은 시기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그의 권력 제거 방식만큼은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 출발점은 상하이방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 장점인 계열 관료와 국유기업, 금융권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반부패라는 명분이 붙었지만 실제 효과는 집단 지도체제의 핵심 축 하나를 절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상하이방이 해체되면서 당 내부에서 시진핑과 대등한 정치 세력은 점차 사라졌고 잔존 세력은 홍콩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사태가 불러온 것이 바로 홍콩의 우산혁명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숙청하고자 했던 다음 타겟은 군부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숙청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단 등 특정 정치 파벌을 향한 차별적 숙청은 더 이상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장점인 계열, 후진타오 계열, 태자당 출신 장성들이 함께 제거되었으며 지금도 그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자신의 정치적 뿌리로 여겨지던 태자당 인물들까지 숙청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그가 일으키는 피바람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군과 지도부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목적보다 군이라는 정치적 변수 자체를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흐름의 정점에 놓인 사건이 최근 일어난 장유샤 숙청 사건입니다. 장유샤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군부 2인자였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같은 태자당 출신이며 실전 경험과 인맥을 함께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시진핑 실각설이 돌던 시기에는 차기 지도자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현재 숙청되었다는 사실은 군 내부에서 독자적 위상을 가진 인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유샤 숙청 이전에도 시진핑은 군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했습니다. 항공우주군, 로켓군, 장비개발부 등 핵심 부서에서 고위 장성들이 연속적으로 제거됐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는 상급자의 판단을 공유하며 결단을 내리는 문화가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십 년간 인민해방군을 이끌던 군 엘리트 체계의 시스템과 유능한 지휘관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중국군에 남은 기준은 시진핑을 향한 정치적 충성도와 지시 이행 능력입니다. 이 변화는 결국 중국군의 군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침공과 같은 대규모 작전은 지휘관 개인의 능력만으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복수의 장성이 위험을 감수하며 책임을 나누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숙청을 통해 완전히 개조되어 버린 현재의 인민해방군은 더 이상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진핑 집권 이후 진행된 군 숙청은 중국의 대외 군사 행동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이 구상한 중국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최우선에 둔 칼춤의 산물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군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통해 시진핑이 얻는 것은 권력의 안정입니다. 쿠데타 가능성은 현실 정치에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제 인민해방군은 결단력을 잃고 상부 지시에만 반응하는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정치적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는 시진핑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권좌의 지속이 더 큰 가치로 작동합니다.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세계 패권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중국 전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계산은 경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헝다를 비롯한 중국 굴기의 부동산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회복의 동력을 잃었고 이와 함께 중국의 전기차 기업 역시 200개 중 대부분이 도산 위기에 있으며 상위 몇 개의 기업만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 또한 소비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은 채무 문제와 정치적 부담으로 후퇴했고 각종 지정학적 난관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장기 성장의 조건 역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나타난 이 모든 현상은 연쇄적인 정책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중국을 붕괴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중국 내부 붕괴와 군부 숙청을 가장 바라는 자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 격돌하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시진핑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진핑은 현재의 상황을 체제 관리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민간 자본과 지방 권력이 팽창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축소를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결국 중국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원하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전개하는 중국 내부를 향한 숙청 활동은 국제 질서에서도 효과를 냅니다. 중국은 연일 강경한 언사를 내뱉고 있지만 실제 군사 행동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사소한 충돌 조짐이 있었고 현재 중국이 해양 전력 투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군 지휘부 시스템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지금보다 더 큰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군이 과연 전면전에 가까운 작전들을 앞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현재 대만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지정학적 명분으로만 작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 본섬을 쳐들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군부 숙청을 통해 중국군의 행동 반경은 줄어들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교 환경을 확보합니다. 중국의 힘이 억제될수록 이 구도는 미국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작업을 시진핑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중국 현대사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마오쩌둥 역시 국가 역량을 소모시킨 장본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 명분 또한 체제 유지였습니다.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은 경제 성장을 후퇴시켰고 학자와 기술자 집단을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 성장은 멈췄고 일본과 50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며 후진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권력은 지켰지만 중국은 긴 시간 회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의해 중국과의 수교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뒤늦게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현재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통치 방식은 마오쩌둥 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숙청에 숙청을 거듭하며 안보와 성장을 희생하고 자신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서사는 다시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 질서를 두 강대국의 대결로 보는 관점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현재 시진핑의 행보는 미국과 싸우는 상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이 결과를 내부 안정을 위한 숙청이라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제 폭망, 인구 감소, 군사력 약화, 1대1로 실패, 부동산과 내수 경제 붕괴, 이 모두가 시진핑의 업적입니다. 서방 세계가 원하는 중화 굴기의 약화, 중국의 내부 붕괴, 패권국 지위 박탈, 중국 군사력 축소 등을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정도라면 시진핑은 서방과 모종의 거래를 함께하는 일종의 엑스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